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문학개념어 14강 외제율, 즉 외역률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외제율이라는 것은 율격이 바깥에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형식이 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외형률이라고도 하죠. 형식이 바깥에 드러났어요. 그래서 정형적 율격을 보이는 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정형시라고 하죠. 정형시는 형식이 겉으로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정형시는 우리나라의 시가문학 중에 딱 두 가지의 갈래만 정형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그 갈래는 향가와 시조예요. 향가는 4구체, 8구체, 10구체로 글자의 줄수, 4구체는 4줄, 8구체는 8줄, 10구체는 10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 수가 그러니까 글자 수가 아니고 행의 수가 정해져 있어. 그래서 형식이 드러나 있는 거고요. 시조는 글자 이 행수 뿐만이 아니고 음보율까지 정해져 있고 글자 수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3장 6구 45자 내외 종장 첫음보 3음절이라는 형식이 아주 엄격하게 드러나요. 3장이라는 것은 세 줄이란 얘기고요. 그래서 앞에 있는 걸 초장, 가운데 있는 중장, 마지막 줄을 종장이라고 하고요. 이 세 줄을 이렇게 6마디 1구, 2구, 3구, 4구, 5구, 6구로 정해져 있고 이 마지막 종장의 첫 음보는 3음절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조의 형식인데 4구체, 8구체, 10구체의 형식을 시조가 계승한 거예요. 시조가 계승했다. 이어받았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9채 향가는 몇 줄이에요? 10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10줄이 있다고 치면 처음, 중간, 마지막. 그래서 의미상 3단락이죠. 의미상 3단락일 때 처음 부분을 기라고 하고요. 중간 부분 서, 끝 부분을 결이라고 하는데 내용상 3단 구성이죠. 이 내용상 3단 구성을 시조가 그대로 이어받아서 초장, 중장, 종장 내용상 3단 구성으로 계승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 결 부분을 낙구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낙구, 마지막 구절이라고 하는데 그 마지막 구절의 첫 음보는 향가가 감탄사로 고정해요. 이 감탄사가 종장 첫음보의 처음에는 감탄사로 계승이 되었다가 이 감탄사가 점점 조선 후기로 갈수록 3음절로 고정이 되었다. 그래서 형식상 향가가 내용상 3단 구성이 시조, 초장, 중장, 종장 3단 구성으로 계승되었고 낙구의 첫음보 감탄사가 시조, 종장, 첫 음보 3음절로 계승되었다. 그래서 요 두 개의 갈래만 뭐라고요? 정형시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 정형시인 향가와 시조는 4구체, 8구체, 10구체 향가, 시조는 종장, 첫음보 3음절 3장 6구 45자 내외이면서 음수율은 3, 4조다. 그러면 음수율은 뭘 말한다고요? 글자 수. 3, 4조라는 음수율은 뭘 말해요? 글자 수. 자, 한 구의 글자 수가 이렇게 1구, 2구, 3구, 4구, 5구, 6구 있을 때 세 글자, 세 글자, 네 글자면 3, 4조고 네 글자면 4, 4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한 구절을 네 마디로 끊어 읽어서 사음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시조의 정형적 특징은 뭐냐 그러면 3장 6구 45자 내외 종장 첫음보 3음절 4음보라는 것을 무조건 이제 외우고 계셔야 되는 거죠.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시조는 무조건 사음보로 되어 있어요. 무조건 사음보예요. 무조건 사음보인데 그러면 시조만 사음보일까요? 아니에요. 시조를 다시 향가에서 시조로 왔고요.
이 시조가 다시 무엇으로 계승이 돼요? 가사로 계승이 돼요. 가사는 뭐냐면 조선 초기부터 유행한 갈래죠. 그래서 사음보를 계승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계승한 거죠? 시조의 형식상 특성을 계승한 거예요. 자, 그러면 시조는 의미상 세 단락이고 종장 첫음보는 3음절로 고정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그대로 계승한 가사인데 가사도 의미상 세 단락이에요. 서사, 본사, 결사. 이렇게 세 단락으로 이루어지고요. 이 결사 부분을 아까 향가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낙구. 그래서 가사에서도 이 결사 부분을 낙구라고 하는데 이 낙구의 첫 음보가 3음절로 고정이 돼요. 그러니까 향가에서 시조로, 시조에서 다시 가사로 계승이 되는데 이때 이 가사는 뭐예요? 결사. 즉 낙구의 첫 음보는 3음절로 계승이 돼요. 그리고 시조는 3보이면서 종장이 글자 수가 어떻게 되냐면 3, 5, 4, 3이에요. 세 글자, 5글자, 4글자, 3글자. 그럼 이 종장의 글자 수를 가사의 낙구와 똑같이 보여주는 시는 3, 5, 4, 3으로 낙구의 글자 수가 시조의 종장 수와 똑같은 것을 뭐라고 하냐면 전격가사라고 해요. 전격가사. 형식을 갖춘 가사. 그런데 전격가사가 반드시 3, 5, 4, 3만 전격가사는 아니고요. 세 글자는 무조건 고정이 되었는데 5글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 4글자 플러스 마이너스 1, 3글자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로 해도 전격가사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둬야 할 게 우리나라의 시가문학은 사음보가 있고 또 몇 음보가 있어요? 3음보가 있죠. 3음보는 어디서 나타나요? 일단 고려가요에서 나타나고요. 그 다음 또 민요에서도 나타나요. 민요. 그래서 이 고려가요는 무조건 3음보인데 민요의 성격을 지녔다. 그래서 뭐라고도 해요? 민요조라고도 하죠. 그래서 가시리 있고 가시리가 고려가요죠. 몇 음보예요? 3음보죠. 한 줄을 3번 끊어 읽었으니까 3음보고요. 글자 수가 3글자, 3글자, 2글자. 3, 3, 2조. 그러면 3음보에는 3, 3, 2조만 있나요? 아니죠. 3, 3, 2조에다가 3, 3, 4조도 있고요. 7호조도 있어요. 그럼 3, 3, 4조는 어떻게 돼요? 서경이, 서울이, 마르는, 닭곤대, 서경이, 닭곤대, 소성경, 괴요마는, 고외마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의물은 질삼배 버리고 괴실한데 우러금 쫓니나이다 그러면서 3, 3, 4조가 2번 이상 반복되거든요. 그럼 얘는 3, 3, 4조가 되는 거고 7호조는 김수월의 시는 다 7호조죠. 어떻게 시작하나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들이오리다. 자, 나보기가 역겨워 7글자. 역겨워를 2번 썼네요. 가실 때에는 5글자. 말없이 고이 보내 7글자 들이오리다 5글자. 그래서 이 7호조는 한 줄에 7글자, 5글자가 꼭 반복되는 건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변형된 7호줄을 뭐예요? 한 줄에 7글자, 그 다음 5글자, 그 다음은 뭐 7글자, 5글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가을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산에는 꽃 피네 6글자. 꽃이 피네 4글자. 가을봄 여름 없이 6글자. 꽃이 피네 4글자. 그런데 또 이 여는 또 다르게 나와요.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이 시도 김수월 시인의 산유화라는 시거든요. 6글자, 4글자. 6글자, 4글자, 2글자, 2글자, 4글자, 6글자, 4글자.
그래서 7호조라고 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2일은 우리가 감안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7575 사나사나 피는 꽃은을 8글자인데 7로 보고요. 7575 저만치 혼자서 6글자인데 7로 보고 피어있나를 5글자라고 봐요. 그래서 7호조의 3원본은 이렇게 변형해서 쓰더라. 왜냐하면 원래 7호조라는 음수율은 우리나라의 전통의 것이 아니었고 일본의 것이었는데 김소월 시인이 7호조를 들여오면서 나름대로 변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을 우리 문학사에서는 높이 사서 7호조를 인정합니다. 7호조라고요. 그래서 요거 굉장히 중요한 우리 문학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한 것은 뭐예요? 3원본은 332조, 334조, 7호조가 있더라. 그런데 7호조는 딱 겉만 보고 잘 판단하기가 힘든데 그럼 어떻게 판단해요? 네, 7호조를 이렇게 변형한 시인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김소월 시인밖에 없으니까 자, 김소월 작가의 시다 그러면 이 시가 7호조일까 332조일까 334조일까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사음보를 볼게요. 사음보를 가지고 있는 시가문학은 딱 두 가지라고 했어요. 그게 뭐라고요? 시조와 가사예요. 자, 가사는 그런데 서사, 본사, 결사로 이어지면서 서사의 그 행의 수가 굉장히 여러 개고 본사도 그래요. 그럼 총 관동별곡 같은 경우에는 179구가 있거든요. 179줄이나 있습니다. 129줄이네요. 129줄이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사를 뭐라고 하냐면 사음보의 장형화, 사음보를 길게 늘렸어. 혹은 시조의 장형화라고도 해요. 그러면 맞는 말이 됩니다. 요 말 기억해 두세요. 자, 사음보 어떻게 나와요? 이 몸이 죽고 일백번 고쳐주고 3434. 그러면 사음보에 3사조, 4사조도 있다고 했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거예요.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이거 몇 음보죠? 딱 보니까 334조죠. 아니야. 3, 4, 5. 3, 4, 5. 3, 4니까 7, 5. 그래서 7호조의 3음보. 그러니까 뭘 기억하셔야 돼요? 3음보는 3, 4조 아니면 4, 4조구나. 그리고 3음보는 세 가지가 있구나. 3, 3, 2조, 3, 3, 4조, 7호조가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또 한 시는 뭐예요? 한문으로 지은 시인데 한문으로 지은 시도 일정한 운율을 형성해요. 운율을 형성할 때 이 한 줄의 마지막에 음은 뭐예요? 장과 모음이 반복되는데 자, 기, 승, 전, 결이죠. 한 시 중에서 네 줄이니까 그래서 얘는 절구라고 하고요. 한 줄의 글자 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서 얘는 7원 절구시인데 이렇게 절구시는 기, 승, 결의 음운을 반복해요. 음운을. 그래서 얘는 다, 가, 바. 그래서 아의 반복. 이 아의 반복을 한 줄의 끝에서 반복이 이루어져. 그러면 다리 각자를 써서 얘는 가군이라고 합니다. 가군. 근데 만약에 얘는 아니지만 중간에 글자가 똑같이 반복돼. 그럼 허리 요자를 써서 요운, 앞에 반복돼 두운. 그래서 한시는 반드시 이런 두운, 요운, 가군을 형성하더라.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위율. 그러니까 위율은 뭐죠? 일정한 음운을 반복하는 거. 그 다음에 음보율은 끊어 읽기 마디가 일정한 거. 3번 끊어 읽으면 3음보, 4번 끊어 읽으면 4음보. 그 다음에 332조, 334조, 7호조, 3사조, 4사조. 이건 뭘 말해요? 음수율. 얘죠. 얘는 음수율. 음수율은 뭘 반복하는 거예요? 글자 수. 자, 음보율은 끊어 읽는 마디, 음수율은 글자 수, 음위율은
자음과 모음, 의문을 말하더라. 이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것은 뭐예요? 다 외형률. 외형률은 외제율, 다른 말로 정형식, 다른 말로 정형적 율격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런 운율이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내재율이라고 하죠. 그래서 율격이 안에 있어. 그럼 내재율인데, 그럼 내재율도 뭐야? 율격이 있는 거죠. 이럴 때 율격이라는 것은 리듬이잖아요. 이 리듬이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것이다? 반복이 있다는 것이다. 이 반복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의문의 반복도 있고요. 시어의 반복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각운, 두운, 요운 의문의 반복도 있고요. 시구의 반복도 있고요. 종결 어미의 반복도 있고요. 시행의 반복도 있고요. 명사형을 반복할 수도 있고 통사구조를 반복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2번 이상 반복되면 뭐가 있다? 운율이 있다. 그래서 운율이 속 안에 있어. 숨어 있어. 그래서 내재율이라고 해요. 갈래갈래를 보면 리을 반복. 그 다음에 나라는 는이라는 보조사, 나라는 대명사, 는이라는 보조사의 반복이죠. 2번 이상. 각은 뭐뭐해라. 행의 끝부분에, 두는 행의 앞부분에. 시구는 나는 구름 뭐야? 띄어쓰기 하나 이상을 반복하면 시구의 반복. 종결 어미는 어미니까 동사 형용사. 그죠? 이런 것들이 끝에 오는 어미 변하는 부분이 반복되면 종결 어미의 반복. 시행의 반복은 일정하게 같은 구간에 반복되면 뭐라고 그래요? 후렴구라고도 하고, 후렴구가 아니더라도 시행이 반복될 수 있죠. 또 명사형으로 끝나면서, 명사형은 여기에요. 가 반복되면서 반복돼요. 그러면 운율을 형성하고 통사구조의 반복이 있어. 조사와 어미의 반복. 그럼 얘도 통사구조의 반복이고, 이 통사구조의 반복이 연달아 일어났어. 그럼 뭐라고 그래요? 대구법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다 내재율이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어쨌건 뭐가 있다? 은율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정리를 해야 되고 가는 게 뭐야? 사문보와 사음보의 구별이에요. 자, 사문보는 일단 나타나는 갈래가 뭐밖에 없다고요? 고려가요와 민요. 그리고 또 뭐예요? 김소월의 시. 여기서 나타나고요. 사음보는 시조와 가사. 딱 2가지 갈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고려가요는 음보가 사문보인데 음수율은 어떻게 된다고요? 3, 3, 2조 아니면 3, 3, 4조. 그리고 사문보에 7호조도 있는데 이 7호조는 김소월의 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민요조는 3, 3, 4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사음보 시조는 3, 4조 혹은 4, 4조의 반복이고 가사는 3, 4조나 4, 4조의 뭐라고요? 연속체. 계속 나오니까요. 그래서 시조의 장형화라고도 하고 사음보의 장형화라고도 한다더라. 이것만 기억해 두고 갑시다. 예, 이렇게 이해했으면 됐고요. 그래서 외형률은 딱 2가지밖에 없어요. 그건 뭐예요? 고려가요인가요? 아니에요. 고려가요는 음보수는 그리고 음수율은 정해져 있다 할지라도 길이가 뭐예요? 연장체이기 때문에 어떤 가사는 뭐 3년으로 돼 있고 어떤 가사는 뭐 6년으로 돼 있고 이래서 이제 정형시라고 할 수 없고요. 사음보를 가진 시조는 시조는 뭐죠? 초장, 중장, 종장 3줄로 고정이 되어 있고 글자수 3장 6구 45자 내외 종장 쳐도 뭐 3음절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형시.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정형시, 즉 외제율은 딱 2가지밖에 없더라. 뭐 첫째 사음보를 가진 시조. 그 다음에 하나 더 뭐라고요? 아까 향가는 왜 그럼 외제율 정형시라고 하죠? 행수가 정해져 있어요. 4줄이면 4구체, 8줄이면 8구체.
10줄이면 19채로 정해져 있더라. 그래서 정형시, 외제율인 것은 딱 두 가지, 시조와 향가이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런 외제율과 내제율의 차이, 그 다음에 내제율에선 어떻게 운율을 형성하는지 작품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작품은 김동완의 산 너머 남촌에는 이라는 시입니다. 자, 운율을 느끼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다섯 칠 오 해마다 봄바람이 남으로 오네 7, 5. 7호조는 몇 음보? 3음보. 이렇게 쉽게 찾으시면 됩니다. 꽃피는 4월에는 7글자, 5글자, 7글자, 5글자, 3음보에 7호조의 율격을 가진 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면 산 너머 남촌엔 누가 살길래 해마다 봄바람이 남으로 오네. 그러면 그래서 화자는 봄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있어요. 정서는 당연히 만족감이 될 거고 태도는 봄에 대한 예찬이죠. 그럼 주제는 뭐예요? 이 산 너머 남쪽이라는 마을에 대한 동경. 그래서 이 산 너머 남쪽을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신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곳이죠. 그런 것을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장소. 지난 시간에 뭐라고 한다고요? 이상세계라고 하죠. 그래서 주제는 이상세계에 대한 동경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문제를 풀어봐요. 1번. 남촌을 낭만적인 공간이라고 묘사했죠. 산 너머 남촌은 누가 살길래 해마다 봄바람은 그쪽에서 오지? 라고 이야기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음보율을 통해 음보율, 삼음보, 음수율, 지로조. 정형적 운율미를 느끼게 한다. 맞죠. 정형시는 아니지만 음보율은 정해져 있어 정형적 운율미 맞습니다. 그 다음 시를 보니까 윤선도의 만흥이라는 시예요. 만흥 전에 한 적이 있는데 그렇죠? 만흥, 흥이 만 가득하다. 그래서 즐거움, 자연이 너무 좋은데? 라는 시예요. 이런 시를 뭐라고 한다고요? 자연친화의 시예요. 그 다음에 이런 시를 또 뭐라고 그래요? 강호가도의 시라고 해요. 강호가도는 뭐야? 강호는 뭐예요? 대유법으로 자연이에요. 자연에서 느끼는 즐거움이라는 뜻이죠. 보리밥 풋나물을 알맞게 먹은 후에 소박한 음식이에요. 소박한 음식 박주 산책 단사표음이라고 하고요. 보리밥 풋나물 소박한 음식을 알맞게 먹은 후에 바위 끝 물가에 마음껏 논이 놀아. 그 남은 여남은 이리야 부를 줄이 있으랴. 그러니까 뭐야? 부러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요? 이 소박한 생활에 대한 만족감. 그래서 무슨 시라고요? 안분지족의 시라는 말로 안빈낙도의 시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화자는 뭐하는 사람? 자연을 즐겨요. 정서는 당연히 만족감이에요. 태도는 자연에 대한 예찬입니다. 그러면 주제는 뭐가 되겠어요? 안빈낙도, 그죠? 가난한 속에 자연을 즐기는 만족감, 강호가도라고 합시다. 그죠? 요게 이제 주제예요. 그런데 여기서 시어의 의미를 한 번 더 살펴보고 가셔야 돼요. 이 시에서는요. 그 남은 여남은 일은 부러워하지 않는다. 화자는 지금 뭐하고 있어요? 자연을 즐기고 있죠. 자, 이렇게 조선시대의 4대 부들은 무엇과 무엇을 이분법작으로 보았다고요? 자연과 속세를. 그래서 속세는 뭐예요?
정치판. 그러니까 이제 궁궐이 되겠죠. 그러면 그남은 여남은 일은 부러워하지 않아. 그럼 화자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남은 여남은 일. 그러면 자연과 이분법적인 그남은 여남은 일은 뭐가 돼요? 속세의 일. 속세. 즉 정치는 부러워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시적 화자는 안 빈낙도하는 삶을 추구하죠. 정제된 형식 및 안정된 운율감. 왜? 얘는 시조잖아요. 자, 시조 3장 6구 45장에 종장 처분보 3음절 모두 갖추고 있죠. 초장 중장 종장 처분보 3음절. 그 다음에 3, 4, 3, 4. 그러니까 맞죠. 다음 시를 볼게요. 다음 시는 작자 미상의 시인데요. 작자가 밝혀지지 않았어. 그런데 몇 줄? 3줄이야. 그러면 누가 썼겠어요? 평민들이 썼겠죠. 자, 시조는요. 그 형식에 따라서 길이에 따라서 형식이 아니고 길이에 따라서 평시조, 어시조, 사설시조로 구분해요. 평시조는 3장 6구 45자 내외 딱딱딱 떨어지는 걸 평시조라고 하고요. 어시조는 뭐냐면 초장, 중장, 종장 중에 중장이 반쯤 길어진 것을 어시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사설시조는 초장, 중장, 종장이 있다면 이 중장이 한없이 길어진 시를 사설시조라고 합니다. 자, 그럼 평시조는 글자 수를 맞추기가 상대적으로 어렵고요. 어시조는 그거보다 조금 쉽고 사설시조는 아주 쉽죠. 그럼 사설시조는 누가 썼겠어요? 평민들이 썼다는 거예요. 글자 수를 맞출 필요가 없죠. 어시조는. 그래서 이 어시조나 사설시조는 그래서 이 사설시조의 중간 부분은 뭐라고 그래요? 장형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중장. 여기가 중장이잖아요. 가운데 줄이니까 중장의 장형화를 사설시조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운데 줄이 매우 길어지면 어떤 내용을 쓸까요? 바로 열거를 합니다. 비슷한 대상을 열거해요. 열거를 하다 보면 대구법이 나올 수도 있고 과장법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설시조는 중장이 한없이 길어진 건데 이 부분에는 비슷한 대상을 나열, 열거하거나 대구법이 있거나 과장된 표현이 많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조는 길이에 따라서 평시조, 어시조, 사설시조로 나뉘는데 여러분이 이런 말도 들어봤을 거예요. 평시조, 연시조라는 말도 들어봤어요. 그러면 연시조는 뭐냐? 위에서 보았던 윤선도의 만응이 연시조인데요. 연시조는 뭐냐면 평시조를 여러 수 연달아 놓은 것을 연시조라고 해요. 이렇게.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고상구곡과 도산시비곡 이런 시들이 한 수로 끝나지 않고 연달아 여러 수가 이어져요. 이런 시를 연시조라고 해요. 그래서 평시조가 여러 개 나온다, 여러 수 나온다 그러면 연시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사설시조를 볼 건데 이 사설시조는 누가 썼다고요? 작자, 미상 밝혀지지 않았으면 누구예요? 평민이 쓴 거예요. 평민들은 주로 어떤 내용을 시로 썼을까요? 바로 고려시대의 고려가요처럼 생활에 진솔한 감정을 노래했어요. 진솔한 감정. 그것이 사랑과 이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삶의 애환, 가난으로 인해서 슬픈 것 일 수도 있고 시집살이의 고달픔에 대해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볼까요? 자, 이 사설시조의 특징은 뭐라고요? 중장의 정형화로 열거, 대구, 과장과 같은 표현법이 있을 수 있다 라고 했어요. 자, 한번 볼게요. 개를 열아문 말이나 기르되 유개같이 얄미우랴. 개를 열아문 말이나 기르되 그랬어요. 그래서 개를 많이 기른데 연아문 마리는 몇 마리예요? 한 4-5마리를 기르는데 요 개 같이 얄미우랴. 그러니까 이 개는 요 개가 무척 얄밉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얄미우랴 라는 의문형 어미 즉 서리법을 써서 이 개가 너무 얄밉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영탄적 어조죠. 그럼 왜 얄미운지 중장에 나와 있어요. 미온님 오면은 꼬리를 회회 치며
미운님은 뭐야? 미워하는 님. 미운님이라고 합시다. 미워하는 님이 오면 꼬리를 회회 치며 치라락 취띠락 나리 뛰락 반겨서 내닫고 고운님 오면은 뒷발을 버둥버둥 부르락 나르락 캉캉 젖어서 돌아가게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개가 얄미운 이유는 뭐야?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오면 막 꼬리를 막 이렇게 요란하게 치고 그러면서 반기고 내가 미워하는 님이 오면 반기고 내가 좋아하는 님, 고운 님, 좋아하는 님이 오면 캉캉 짖어서 가게 한대요. 그러니까 나는 이 개가 얄미워요. 그래서 나는 신밥이 그릇 난들 너 먹일 줄 있으랴. 여기서 너는 누구야? 이 개죠. 그래서 얘는 의인법이 쓰이는데요. 너한테는 신밥이 아주 여러 그릇 놔도 절대 안 줄 거야. 왜? 너는 얄밉잖아. 내가 좋아하는 님이 오면 막 이렇게 뒷발을 좋아하는 뒷발을 버둥버둥 쳐가지고 캉캉 짖어서 내쫓고 내가 싫어하는 님이 오면 반기고 그러니까 너는 나랑 안 맞아. 그래서 나는 너를 밥을 굶길 거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중장이 뭐야? 미운님이 올 때는 땡땡땡땡땡 하고 고운님이 오면 땡땡땡땡 한다. 그럼 여기에 무슨 법이 있어요? 고운님이 오면 꼬리를 회회치고 취띠라 나리띠라 반겨서 내닫고 열거죠. 내가 좋아하는 님이 오면 뒷발을 버동버동 무르락 나르락 캉캉 져서 돌아가게 한다. 그러니까 여기도 열거죠. 일단 열거가 있는 것이고 게다가 또 뭐가 있어요? 좋아하는 님이 오면 뭐뭐하고 좋아하는 님이 오면 취띠락 나리띠락 반겨서 내딛고 싫어하는 님이 오면 버둥버둥 뭐뭐해서 돌아가게 한다. 대구법이 있네요. 비슷한 문장구조 반복. 대구법. 그죠? 열거와 대구를 통해서 화자가 개를 싫어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네요. 그리고 표현법이 또 보이죠? 취띠락 나리띠락 이거 뭐죠? 행동을 흉내내는 말 음성상징어. 음성상징어 중에서 의태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버둥버둥도 의태어 모르락 나르락 의태어 흉내낸 말 캉캉 의성어. 그래서 음성 상징어를 통해서 화자의 마음을 생동감 있게 전달하고 있다라고 하면 맞고 신밥이 그릇 또 반복이네요. 너 먹일 줄이 있으랴 없다. 너한테 안 준다. 서리법. 그래서 서리법과 열거 대구 과장을 통해서 화자의 감정을 생동감 있게 드러내고 있다. 그죠? 그러면 이 시는 화자가 이 개를 얄밉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님이 왔는데 너 때문에 갔잖아 라는 거죠. 그래서 화자는 지금 임을 기다리는 상황이죠. 기다리는 상황에서 개를 원망한다. 근데 이것을 화자의 원망을 개에게 전가한다고 해도 맞을 거예요. 설마 개 때문에 내 님이 왔다가 도망가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개에게 님이 안 오는 원인을 돌리고 있다 해도 맞는 말이 될 거고요. 정서는 개에 대한 원망도 되지만 오지 않는 임에 대한 원망이라고 해도 맞을 것 같습니다. 태도는 원망적이고요. 그 다음에 주제 임에 대한 기다림이 될 거예요.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볼게요. 대상이 부재하는 상황이 드러나죠. 님이 오지 않아요. 기억이 길어지면서 중장이 길어지면서 평시조의 음부율이 파괴되었죠. 평시조의 음보율 3장 6구 45자 내외인데 3장은 그대로죠. 3장 세 줄은 유지하고 6구가 파괴되었어요. 몇 구예요? 1, 2, 3, 4, 5, 6, 7, 8, 9, 19쯤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파괴했다. 종장 첫 음보는 유지합니다. 평시조, 어시조도요. 요거 알아두시고 다음 시를 한번 볼게요. 김소월의 초혼. 제목 초혼이 무슨 뜻이요? 혼을 부른다는 얘기예요. 그럼 혼을 왜 부를까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제사 지내고 있습니다.
제사 지낸다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보셔야 돼요.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에 헤어진 이름이여. 그 이름은 뭐야? 사망한 사람이겠죠. 사망한 사람의 이름을 왜 불러요? 이렇게 안타깝게 절규하면서 부르는 이유는 이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이죠.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와, 지금 뭐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뭐뭐한 이름이여, 뭐뭐한 이름이여, 뭐뭐한 이름이여. 뭐죠? 행의 반복. 행의 반복이 있으니까 당연히 구의 반복도 있는 거고요. 단어의 반복도 있는 거죠. 의 반복과 뭐를 통해서? 영탄적 어조 혹은 영탄법을 통해서 화자의 이 안타까움을 강조하고 있네요. 그래서 화자는 지금 뭐하고 있는 사람? 제사를 지내면서 절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서는 이제 슬픔과 안타까움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태도도 죽음에 대한 뭐 비탄 이 정도, 그죠? 이미 죽음에 대한 비탄. 당연히 주제는 이별의 정환이겠죠. 이별의 슬픔이 주제가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대상의 부재로 인한 슬픔이 드러나고요. 후반부로 가면서 삼음부의 율격이 파괴되고 있다. 그럼 일단 삼음부 먼저 봐야죠.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요.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파괴가 안 보이네요. 그래서 얘는 334조의 삼음보이구나 라는 것 확인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김소월의 가는 길이라는 시를 한번 볼게요. 김소월의 가는 길.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무슨 뜻이에요? 그립다 말을 하는 순간에도 그립대요. 이게 그리움이 사무쳤어. 그리움이 사무쳤으니까 그립다고 말을 하는 사이에도 그립대요.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한번 이건 뭐야? 님을 지금 떠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망설이고 있어요. 그냥 갈까? 그냥 다시 한 번 더 보고 갈까? 그래서 이별하는 순간에 이 안타까움과 이 설렘, 아니 설렘이라기보다는 미련, 이런 감정이 드러나는데요. 일단 화자는 내용부터 정리해 볼게요. 이별하는 상황입니다. 이별하는 순간이에요. 따라서 정서는 슬픔이겠죠. 주제는 뭐예요? 떠나는 순간에 미련과 안타까움이 주제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다시 표현법을 한번 볼까요?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그립다 말을 할까? 그립다 말을 하니 그리워. 할까 하니 그리워. 뭐예요? 같은 줄에 있어야 한 문장이잖아. 얘는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가 한 문장인데 이렇게 행을 구분했어요. 이런 표현법을 뭐라고 그러죠? 행간걸침. 다른 말로 낯설게 하기. 왜 낯설게 하기 기법을 썼어요? 화자의 이런 떠나는 순간에 대한 아쉬움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아쉬움과 또 망설임도 되겠죠. 내가 그립다 말을 할까? 그립다 말을 하면 또 그리워지는데 라는 망설임과 아쉬움을 강조한다. 망설임과 아쉬움을 강조하기 위해서 행간걸침이라는 낯설게 하기 표현법을 썼죠.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한번 뭐가 남아? 미련이 남아. 이런 내용인데 표현법은 행간걸침 하나 모았고요. 다른 표현법, 이게 땡땡땡땡 말줄임표를 통해서 뭘 남겨요? 여운을 남기죠. 미련에 대한 여운을 남기고 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자, 이 가노라 삼각산하는 김상헌이 쓴 시조예요. 김상헌 어느 때 사람이에요? 채명길과 같이 채명길 김상헌 하면 떠오르는 역사적 사건이 뭐죠? 바로 병자호란입니다. 자, 병자호란으로 이제 청나라가 쳐들어와서 우리나라 임금이 인조가요 어디로 피난을 갔어요? 남한산성으로 피난을 갔어요.
남한산성의 임금과 여러 신하들이 피해 있는 상황에서 이 남한산성을 에워싸고 청나라 군대가 막 지금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상원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돼. 어떻게 저 청나라 오랑캐들한테 우리가 항복을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최명길은 뭐라고 해요? 아니 그래 맞지. 너의 말이 다 맞는데 지금은 때가 때이니만큼 우리는 지금 여기서 항복하지 않으면 다 죽어. 다 죽느니 차라리 지금 항복하고 나중에 때를 바라는 게 낫지 않아? 이렇게 싸웠다. 그죠? 이런 뭐 척가파와 주화파로 나뉘어져서 싸웠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항복했죠. 청나라에 항복하고 이 우리 신하들과 왕자들 모두 다 청나라의 볼모로 끌려가게 되죠. 그런 상황에서 나라를 떠나면서 지은 시조예요. 그러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가노라 삼각사나. 여기서 삼각사는 서울의 한양에 있는 산이죠. 그래서 얘는 가노라 조선아라고 해석할 수 있으니까 대유법. 다시 보자 한강수야. 한강수도 마찬가지예요. 한양에 흐르는 한강. 고국산천 우리나라. 떠나고자 하려면은 자, 나 간다. 이 뭐죠? 여기 어디요? 한양아. 다시 보자 우리 한양. 고국산천 나의 고향을 떠나고 싶지 않지만은 시절이 하수상하여 뭐야? 지금 병자호란으로 우리가 지금 이런 상태라 올똥말똥하네. 한번 지금 가긴 가는데 올지 기약이 없어. 이란 얘기야. 기약이 없어. 나 언제 올 것 같니? 못 올 것 같아.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용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화자는 지금 병자호란의 결과로 인질로 청나라의 볼모로 가면서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조국을 보면서 한탄하고 있습니다. 정서는 비분관계, 이 끌어오르는 슬픔을 참지 못하고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비분관계. 그래서 이 시를 비분가라고 합니다. 태도는 개탄적. 그 다음에 애국적이 될 거예요. 조선 현실에 대한 개탄. 이 주제가 될 거예요. 비분이 무슨 뜻이라고요? 슬프고 분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 정리할 수 있고 표현법 한번 볼까요? 가노라 삼각사나 다시 보자 한강수야. 뭐뭐한다 뭐뭐야 뭐뭐한다 뭐뭐야 뭐야 대구법이 나타나 있고요. 또 도치 있네요. 뭐가 앞으로 가야 돼요? 고국산천을 떠나고자 하려마는 간다 삼각사나 다시 보자 한강수야. 그래서 이 중장이 초장으로 와야 되고 중장이 종장으로 오면 문장 구조의 순서가 맞죠? 그러니까 얘는 도치법도 사용되었네요. 그 다음에 자신의 마음을 직설적으로 표출하고 있습니다. 직설적 성격. 이렇게 내용 정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문제를 보면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비탄의 정서 맞죠. 부정적인 현실. 자, 병자호란으로 우리는 청나라에 항복해서 인질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비탄 나와 있고요. 삼음보의 윤격이 아니고 사음보죠. 시조니까 하나, 둘, 셋, 넷, 3, 4, 4, 4. 그 다음에 3, 5, 4, 3. 사음보. 그래서 얘는 틀렸습니다. 자, 우리 지금 14강의 외제율, 정형시, 음보율, 음수율, 운율적 요소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강의 여기서 마치고요. 13번부터 두 번째 파일에서 보겠습니다.